오늘은 안락사와 경제를 한번 엮어서 생각해보자 이런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아마 이런 주제를 생각하신 배경이 최근에 있었던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의 안락사 얘기 때문이시겠죠? 네, 뉴스 챙겨보시는 분들은 기사 읽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덜란드 전 총리가 안락사를 택했다는 드리스 판 아우트라는 분인데 이번에 이분이 안락사 택했다는 게 외신부터 우리나라 뉴스까지 장식을 했습니다. 예. 구글 보면요. 구글 트렌드라고 해서 국가별, 일별 급상승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월요일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했던 검색어가 이 바로 네덜란드 총리 부부였어요. 손흥민 선수나 이 같은 날 이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 깜짝 스타로 떠올랐던 황선우 선수 검색량 10배 정도 됐거든요. 예. 이 사람의 선택이 우리 사회도 생각해 볼 지점을 좀 던졌기 때문일 거예요. 음. 일단 네덜란드 전 총리는요. 혼자 안락사를 택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내분과 같은 날 이 떠나는 동반 안락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외신을 비롯한 매체 관심을 좀 끌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분의 이력을 보면 독실한 가톨릭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평생을 가톨릭 교인으로 지냈고 예. 기독민주당 지도자까지 지냈습니다. 이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분들은 보통 존엄사라든가 안락사 이 선택이 금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 안락사를 택했다는 게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다시 조명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덜란드는 원래 안락사가 가능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안 되는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통계상 네덜란드가 연간 사망자의 8% 정도가 안락사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많습니다. 2001년 정도 도입한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연간 한 8,700명 정도 된다 하고요. 의사가 입회를 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이 적극적 방식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적극적 안락사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 네덜란드 총리 내외 같은 경우도 뇌졸중 같은 이 회복이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조건들 보면은 견디기 불가능한 지속적인 고통의 증명이나 아니면 이런 절차에 동의하기엔 의사가 이 절차에 동의하기엔 의사가 적어도 2명 이상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예.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런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 안 됩니다. 예. 다만 연명 치료는 이제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원하지 않을 때 항암제를 맞지 않거나 혈액 투석을 거부하는 등 뭐 이 정도 수준의 연명 의료 중단은 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제 주변뿐만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슬슬 우리나라도 안락사에 대한 입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분위기도 많이 느껴집니다. 뭐 기사 밑에 있던 댓글을 봐도 네. 또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제 우리들도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 최근 조사들 추세를 보면은 말씀이 맞습니다. 2021년 기준에 서울대 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 응답자의 76% 이상이 안락사 그리고 이제 조력 자살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 기점으로 5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했던 같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1%만이 찬성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찬성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조금 점차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흐름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제가 궁금한 건 경제적인 부분에서 뭐 어떻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답을 좀 해보려면 예.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화, 경제 상황 다 엮여 있는 건데 노인 빈곤 문제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락사라는 문제가 성급하게 던져진다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질문을 한번 다시 구체화를 시켜보고 예. 경제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천천히 보다 보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에 그 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 이슈 때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었죠. 예, 우리나라 예. 노인 빈곤율 되게 높은 나라라고. 예.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OECD 통계 따져봐도 노인 빈곤율로는 1등이에요. 2020년 기준에 66세 이상 어르신 10분 가운데 4분은 빈곤한 노인들이고 이분들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30만 원 정도가 채 안 됩니다. 예. 여기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나라들은 아까 그 유럽 사례처럼 개인주의가 많다기보다는 집단주의가 아직은 조금 더 우세한 나라죠. 그래서 예. 이런 여건을 고려를 해보면
어쩌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라는 것이 온전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요. 우리가 안락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제가 질문은 그렇게 드렸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락사라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거잖아요. 역시 교수님 잘 짚어주셨는데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지난주에 우리나라 개봉한 영화 중에 플랜 7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일본 영화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가까운 미래의 일본에서 플랜 7.5라는 정책이 통과가 돼요. 예.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원하는 정책인데 영화를 보다 보면요. 이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도록 어떤 식으로 일본이라는 사회가 한 사람을 압박하는지도 네. 영화 속에서는 보여줍니다. 네. 이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손주들을 생각하면은 신청을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영화가 일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본 얘기네요. 얘기 같지 않죠. 예, 예. 맞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병 이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살 권리를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생길 가능성이 아까 저희가 말했던 노인 빈곤율을 생각하면 다른 국가보다 우리가 조금 높은 구조가 있으니 그 부분부터 우리가 좀 잘 고쳐 나가는 게 어쩌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순서이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앞서 화두는 네덜란드 총리 부부의 안락사 얘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결론은 우리나라 가난한 노인 문제까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안락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네.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율은 왜 이렇게 높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먼저 선행돼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또 노인들을 위한 사회 안정망 그리고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연금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인에 대한 문제,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큰 얘기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OECD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아직도 꽤 빈약한 나라입니다. 예.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아직 성숙 중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초고령 노인 아마 75세 이상일 건데 초고령 노인의 연금 수급액이 아주 적다라는 대목이 보고서에 있는데 요거는 국민연금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연금 자체가 정착된 지 아직 20년 정도뿐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 20년뿐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예. 공적연금 제도 이런 게 독일에서는 1889년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늦은 거고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시기가 1999년 4월부터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이로 뭐 70대, 80대 되신 분들 가운데는 연금을 못 넣은 분들이 계시군요. 그런 문제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70대, 80대 분들은 연금 자체를 아예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넣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추세가 국민연금 덜 받자라는 논의를 조금씩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게 앞으로도 더 걱정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국민연금 덜 받자는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노인 빈곤율 개선하기 위해서 연금을 늘린다 이것도 좀 딜레마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 지금 낮아도 너무 낮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사회 구조나 또 이거와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기대 수명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83세 넘었을 겁니다. 기대 수명이. 아마 호주랑 우리나라, 일본 정도가 최상일 텐데 예. 분명히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지날수록 연금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만 많아질 수 있는 구조 또 하나 문제인데 네. 이거를 정말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정말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이 정부가 내일부터 2주 동안 국민 10,000명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를 걸 겁니다. 18세 이상 대상으로. 어떤 전화인가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요. 예. 10,000명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참여할 시민 대표단을 선정을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이 대표단에 들어가시게 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정말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했던 얘기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단순히 연금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어떤 시스템 문제, 그거 더 나아가서 가치 판단 문제까지 결부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네요.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조금 더 가이드를 주는 그런 모습도 좀 기대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김주영 두 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